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샵 9730 문자 그리고 KBS 콩으로 들으시면서 또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1라디오 치시면 또 들어오셔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미무스원님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고요. 네. 또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중독성이 강하다면서 네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인사 건네주셨네요. 허창행님, 방산월님, 스노우님, 전샘님, 김보라님, 아카시즈님, 영서님, 강훈필님. 제가 혹시 놓친 분 없나? 네,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같이 한번 꾸며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뉴스픽 두 분 자리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입춘대길 요새 누가 붙이냐 네.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문 앞에다가 바풀게 해가지고 입춘대길 한자 붙이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입춘인데 또 추워졌어요. 맞아요. 내일 며칠 정도 굉장히 춥다 그래요. 그래서 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맞아. 매서운 추위가 끝나야 봄이 온다. 그렇지만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인생도 그러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을 주시려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 브런치니까 시작하기 전에 브런치를 가끔 아주 가볍게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이름을 뉴스 브런치가 아니라 뉴스 뷔페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다른 분이 뉴스 한정식이나 뉴스 간장게장 뭐 이런 설명도 하셨는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좀 어둡죠. 그래서 맞아요.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좀 커피 한잔 하실 때 좋은 얘기, 덕담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희망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지금 김태현님, 박광희님, 3595번님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 뉴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남북 간에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좀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남북이 어떤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협력하라는 큰 틀의 합의는 예전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서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이 진단 그리고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랬죠. 특히 남북에 가까이 있는 접경 지역에서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공동 방역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신종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도 좀 심각하고 국제적 사태이기 때문에 예. 좀 북한의 방역을 우리 정부가 제안할 뜻이 있느냐라는 이제 좀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밝힌 바는 뭐 우리 측 상황이라던가 북측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인데 어쨌든 방역 협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뭐 이 정도로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직 북한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현재로서는 예.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방역 협력의 필요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송 소장님 먼저. 네, 북한은 그 뭐 일단 방역이나 보건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면 확산을 막고 뭐 진단하고 예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 31일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항공기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그렇죠. 6년 만에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6년 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만큼 이제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인 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원래는 중국으로부터의 관광이나 지원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끊기게 되면 북한이 뭐 민생이라든가 장마당 시장이 많이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남북 간의 접촉면이 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한국 정부가 지금 북한이 마스크가 없어서 손수건으로 뭐 막아라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라든가 어떤 진단 장비나 진단 시약 이런 것 좀 제공하고 방역을 같이 하는 이런 걸 제안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면을 밝힐 필요는 있겠다. 이것이 북한을 꼭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은 경계가 없어요. 연결이 돼 사실은. 있다고 볼 수도 네.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권역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왜
조류 인플루엔자 철새도 그냥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북한의 반응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때 국회에서 무슨 동물이 그러면 철책을 넘어 오갈 수 있냐, 전염병 가능성이 있냐라고 굉장히 사실 심각한 질문이 오갔는데 방송에 보도된 거는 사실 좀 이렇게 약간 희화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이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구나 이제 비정치적 쟁점에서의 남북의 협력이 뭐 결국은 큰 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교류가 계속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번에 좀 안 좋은 계기긴 합니다만 뭐 방역 정보도 좀 교환을 하고 예전에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된 부분만이라도 정보교류 차원에서 좀 되면 향후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북한이 이 남측과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운영 이제 중단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때문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근데 금강산 시설 철거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측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거를 교류면을 지금 다 끊었네요. 네네 그렇죠.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방역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접촉면은 줄이지만 정보 교류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물꼬를 튼다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정부가 지금 각종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에 대해서도 뭐 보도를 하고 있고 상황도 계속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증상이 완쾌돼서 지금 오늘 지금 퇴원을 한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완치가 됐고 첫 완치자이자 또 이분이 첫 한국인 감염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범 환자였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분의 상황을 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확진 환자는 55세 한국 남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일정차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공항에서의 검역 조사 과정에서는 능동감시 대상자로만 분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열은 약간 있고 인후통이 있지만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능동감시 대상자는 어떻게 보건소 감시가 되나요? 모니터링만 받습니다. 모니터링만. 그러니까 별도의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범 환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분이 택시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촉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자택에서만 머물렀고 외부 활동을 삼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환자들이 사실 이제 식당, 영화관 찾으면 접촉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도 접촉자가 많이 찾기가 늘어나기 쉽지 때문에 않죠. 예. 방역 당국의 추후 대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범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가격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마스크 착용도 적극적으로 했고 또 본인의 동선을 좀 간결하게 하면서 불필요하게 이제 접촉자가 많이 늘어지는 것을 차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뭐 모범 환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들 이번에 이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모범 환자라 그러니까 일단 부지런히 안 돌아다니시게 미리미리 자가 격리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3차 감염자, 2차 감염자 얘기하는 것이 무증상 상태에서 지역사회를 막 돌아다니셨을 때 알지 못하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몸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막 해열제를 먹고 돌아다닌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 빨리 가셔서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체킹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동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 전파의 그 위험을 좀 줄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밀접하게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우려를 좀 줄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잘 타인의 해주신 피해를, 거고 예.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잘 해주신 거고요. 또 인후통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의 진료를 직접 요청해서 진료를 빨리 받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촉자들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분이 좀 치료를 받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달라서 딱 한 가지로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카리스마 리더 조혜숙님, 김캔디님, 산속전원생활님. 이 중에서 미무수아님이 뉴스 동치미가 어떻겠냐. 3595번님께서는 뉴스 한 사발은 어떻겠냐. 네, 아침부터 유머 주시는 거죠? 네. 동치미는 고구마랑 같이 먹어요. 아니지 맛있죠. 무슨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세 번째 뉴스가 떠올랐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통합을 고려한 명칭으로 통합신당 얘기가 지금 유력한 것 같은데 송 소장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명칭뿐만 아니라 로고 이런 것까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징색이 빨강색이잖아요. 네. 이것도 좀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겠다. 지금 많이 저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예.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네, 한나라당이었다가 그 2012년 때 박근혜 대선 때 네. 새누리당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탄핵 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개정한 건데 한 2년이 넘었죠. 3년 정도. 예. 3년 정도 되었죠. 네. 또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간판으로는 총선에 많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바꾸는 이름이 통합이 들어가요. 통합. 네. 통합신당이 유력하다. 왜냐하면은 통합이 우리의 가치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을 어떤 공감대로 해서 이름도 통합신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혁통위하고 같이 한 6일 정도의 이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면서 혁통위 박형준 위원장이 이달 20일까지는 이 새로운 신당, 뭐 통합신당이 되었던 이걸 발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보수당이나 이제 이런 어떤 그 보수 대통합에서 소통합으로 갈 것인가 대통합으로 갈 것인가 이런데 통합이라는 큰 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과거에 대통합 민주신당 이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줄여서 대통합 신당이라고 불렀던 당. 근데 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당명의 통합이라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신데 제1야당의 새로운 당명 후보 통합 신당 어떻게 보시는지 뭐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보죠. 아까 당의 간판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의 간판을 바꾼다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식당의 간판만 바꾸면 뭐하냐. 밥이 맨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는 논리이긴 한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사실은 통합과 더불어서 그럼 기존에 있던 정당에 비해서 뭐가 더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인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잘 설득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도, 통합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수 이 단어를 더 가지려고 싸웠었는데 요즘은 모호한 이름이 오히려 더 유행하는 듯한 뭐 있다. 좀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전에 선거 후보자들의 캠페인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동물 뭐였을까요? 동물? 네. 네. 비유되는 동물.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시죠? 어. 황소였습니다. 황소. 뚝심. 뚝심 이런 단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뚝심 있는 후보에서 뒤에 황소 같은 걸 막 그려놓으면 굉장히 뭐 카리스마 있다, 추진력이 있다 이런 후보가 어떤 정치인 특히 지역구 이미지로 정치인에서 많이 활용했군요. 그렇죠. 선호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하고 손은 뭐 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또 친근하게 느껴지고 남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어떤 뭐 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였겠죠. 근데 요즘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약간 희화한 것도 많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최종병기 활, 네. 뭐 이런 거면 최종병기 누구 이렇게 하면 탁 활을 쓰는 모습을 패러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코믹한 이제 유아용 캐릭터. 뭐 요즘 유행하는 뭐 펭수도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지만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앵그리버드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떠오르네요. 정치인이. 그렇죠. 일단 이제 뭐 곰돌이도 등장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강력한 보수를 외쳤던 분이 본인의 어떤 포스터 앞에 굉장히 귀여운 곰돌이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종의 이미지 전략인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 전략만큼 중요한 것이 이 모호하지 않은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는 잘 읽히지가 않고 두 번째로 통합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정당에 요구되는 것이 혁신이잖아요. 혁신.
기존에 있던 정권에서 어쨌든 이제 정당이 많은 지지층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정권 창출했을 때는 조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요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통합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중요하다. 간판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메뉴가 아니라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새로운 메뉴도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사람이 목욕을 말끔하게 하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화장하면 잠시 보면 딴 사람인 같네. 사람이 달라졌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일 그렇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통합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통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통합을 하고 우리의 통합신당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지만 혁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소통합이 됐든 대통합이 됐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통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반문연대 내지는 기존 정당들의 총선을 앞둔 밥그릇 기득권 지키기 이 정도로밖에 만약에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안 된다면은 감동이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어제 우리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 뭐 이렇게 나온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이 현상이 뭔지를 좀 자유한국당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1, 2위를 다퉈야지 보수 정당이자 제1야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국민들이 왜 정치에 뜻이 없다고 자꾸 밝히는 이 정치권 밖에 있는 인물들에게 눈길을 돌릴까에 대한 말 그대로 혁신,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는 걸 읽어야 그동안에도 되는 그런 것 경우가 같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핫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논객 한 명을 어떻게 몰당하고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뭐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견제를 또 잘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정확한 지점을 짚어서 정확하게 견제를 못 해준다라는 이제 아쉬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도 중요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야당이니까요. 야당다운 그렇죠. 야당 또 국민이 바라는 민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보수 통합 신당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 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통합을 얘기하면서 황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양보해야 된다. 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할 때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야 인연이 맺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 보수당을 겨냥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사랑 이야기하면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요 양보 안 해요. 그냥 내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인데 지금 서로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각 당들은 자기들 거를 양보하려는 마음보다는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아까 혁신 부분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번 보면 공천하는 걸 보면 혁신의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중진 험지로 나가라 안 나가요. 버티고 있고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불출마 선언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내려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인적 쇄신하겠다 그래갖고 한 40명 이상은 현역 물갈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역 한 60%가 무경천 공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혁신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면은 국민에게 다가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현직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정당의 험지에 탁 멋있게 출마하는 모습 유권자들이 좀 가끔 봤으면 합니다. 네. 아마 유권자 모든 분들은 그 뭐 정치권은 전체의 또 혁신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 참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뉴스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이 80대 노모를 경찰 지구대에 데려다 놓고 사라진 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그 딸을 찾고 있는데 이 뉴스는 송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신 또 대구 수성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수성구 지구대에 한 딸이 57세의 딸이 팔순 노모를 모시고 와서 좀 상담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 10여 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집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뭐 지문은 열리지 않았고요. 그 팔순 노모의 거주지가 경북 영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대구의 어떤 보호기관에 입소가 안 돼요.
그럼 또 영천으로 옮겨야 네, 되는 그래서 겁니까? 결국 경북의 한 노인 요양 시설 폐쇄 병동으로 옮겨진 이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자식이 치매 부모를 모시다가 뭐 동반 자살한 그런 사건 좀 이거보다 좀 더 심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보도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비정한 자식도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치매 부모의 봉양, 노인 간병 이것도 지금은 뭐 배우자가 하다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고 어떤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지혜를 좀 한번 모아보고 싶네요. 일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치매의 어떤 가족들과 당사자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현 정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늘리고 특히 인력도 늘리고 촘촘하게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수시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던 이런 시스템이 그렇죠. 많이 됐으면 하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노령화 시대에 참 생각해볼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요.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50대 아들은 사망했는데요. 어머니가 치매 상태이다 보니 이 아들의 주검이 부패된 상태에서 장기간 있었는데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 아이고.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지 젊은 못한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복양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지만 이렇게 노인 그러니까 아들도 노인, 어머니도 노인. 노노 부양하는. 네, 노노 부양 문제.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부부 모두가 노인이라서 두 분 다 편찮으실 경우에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은 이제 허점도 짚어보고 예산 증액이라던가 인력 문제도 좀 촘촘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그러니까 2060년이 넘어가면은 우리 그 국민 6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것이 뭐 네. 내가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차원보다는 치매라는 거는 망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맡기기 많이 힘들다. 네. 어제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할머니에게 두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작은 딸이 복양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딸에게 맡겼는데 큰 딸이 정신병력이 있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다가 사라진 이런 경우인데 뭐 아들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 치매 할머니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딸은 곧 올 거다. 계속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자식들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얼마 전에 그 치매를 앓던 70대 노모가 이렇게 숨진 딸을 2주간 돌본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이 노모가 중증 치매인데도 딸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계속 죽을 끓여주고 입을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다. 그런데 물론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부모를 방치하는 것은 정말 천륜에 어긋나는 일인데 이걸 뭐 자식이 불효막심하다. 그만 할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얘기하면서 사실은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 한 256개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아직 태부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인구는 계속. 예, 태부족이고 또 민간 늘어나고 요양시설이 주로 있는데 이건 수익기관이다 보니까 자식들의 또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립요양원을 이런 데다가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국립요양원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힘든 그 부모들을 모실 수 있는 걸 국가가 해야 된다. 이분들이 평생 일한 곳이 사실은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다. 가족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는 추후에 조금 더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